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45년 만에 제 친딸을 다시 만났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요. 아들 준호가 사랑하는 여자로 데려온 은지가 바로 제가 20살 미혼모 시절 고아원 앞에 버렸던 바로 그 아이였다는 사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엔 여전히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은지의 친아버지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에서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이 온 집안을 채웠지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 누가 찾아왔을까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미숙 씨 댁이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미숙 씨 혹시 강민호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호, 은지의 친아버지. 제가 20살 때 사랑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호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 전 췌장암으로요.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박미숙 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호 씨는 생전에 대기업 부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총 자산이 1,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 300억 원을 1980년에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 남긴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0억? 1980년에 태어난 딸? 그건 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은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강민호 씨는 평생 그 아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그래서 유언장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만약 내 딸을 찾는다면 그 아이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박미숙 씨를 통해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은지를 찾아왔다니. 변호사님, 그 사람이 정말 딸을 찾았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씨의 일기장을 보면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라고 추정되는 날에 꽃을 사서 한강에 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에 대해서도 평생 죄책감을 느끼셨다고 써 있더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제가 은지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그 딸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요.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은지는 하루아침에 재벌가 상속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지의 아버지가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사실은 살아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당신에게 300억을 남겼다고? 은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올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저녁 6시 은지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은지야, 앉아봐. 우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어. 거짓말이요? 내 친아버지 말이야.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은지는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한 달 전까지 살아계셨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살아계셨단다. 은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두고 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어. 은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300억이요? 네.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야. 은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찾았다고요? 네. 평생 널 찾아다녔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날 찾았대요? 날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은지야,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그 사람 부모님이. 알아요. 들었어요. 그 사람이 겁쟁이였다는 것도. 은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 그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요. 일주일 후 저와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지요. 깔끔한 사무실 안회의실에서 변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호 회장님의 부인 서정이라고 합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와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의 부인이라니? 앉으십시오. 놀라셨죠? 저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정혜 씨는 우리 앞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당신들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러 오신 건가요? 네. 당신이 제 남편의 딸이라면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씨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의 일기장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은지는 주저하다가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미숙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다. 딸이라고 한다. 보고 싶다. 너무나 보고 싶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딸아이가 5살이 됐다. 지금쯤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아빠는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1990년 3월 15일. 10살. 이제 초등학생이겠지. 공부는 잘하니? 급식은 맛있니?
아빠가 옆에 있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쓴 글, 어디선가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 은지는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날 찾았구나.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정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은지야, 괜찮니? 제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서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남편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정혜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지 씨에게는 이복 오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제 아들 강준석입니다. 35살이고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이 사실을 알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요? 네. 아버지 재산을 낯선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유산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 갈등이 시작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강민호 회장님의 유언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분쟁이 생기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은지야, 마셔봐. 고마워요, 엄마. 은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그 유산 말이에요. 받아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 생각엔 그건 내 아버지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선물이라기엔 너무 무겁네요.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300억이라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가 옆에 있을게. 며칠 후 은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은지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준석입니다. 당신 이복 오빠라는 사람이요. 목소리엔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무슨...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겁니까?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유언이고 뭐고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때 실수로 만든 자식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은지의 떨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준석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유산 상속 포기하십시오. 그럼 우리 가족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엄마 왜 이래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은지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엄마, 은지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준호는 은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와 준호는 이제 서로를 남매라고 불렀습니다. 괜찮지 않아, 준호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유산 포기하래. 안 그러면 괴롭히겠대.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누나 거잖아.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없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건 누나 권리야.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 나 좋은 변호사 알아.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 전문이야. 한번 상담 받아보자.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할까? 당연하지. 누나가 당할 순 없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준호가 계속 은지를 격려했습니다.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준호의 말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시죠? 저는 서정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서정희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 준석이가 은지 씨에게 전화했다는 걸 알았어요. 네,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준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외아들로 자라서 독점욕이 강해요. 아버지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은지 씨 편입니다. 서정희 씨의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남편의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그 아이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한 게 얼마나 큰 한이었는지요. 서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첫사랑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화를 냈거든요. 그 후로 남편은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지 씨가 정당하게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만나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은지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좋은 소식이 있어. 서정희 씨가 너를 도와주시겠대. 정말요? 은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유언장 원본과 일기장,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 거예요. 남편이 평생 은지 씨를 찾아왔다는 증거들이요. 그리고 저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생전에 저한테도 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찾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준석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 뉴스에서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TV 앞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준석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민호 회장의 유언장에 나온 소위 딸이라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 검사도 없이
어떻게 친자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저 사람 미쳤어? 어떻게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은지의 회사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은지 씨, 정말 강민호 회장의 딸이 맞습니까? 유산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래. 재벌 유산놀이는 에이 설마 사기 아닐까? 은지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집에 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 있었니? 회사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봐요. 사기꾼 취급하고요. 저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이미 언론에 은지는 재벌 유산을 노리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일 끝나고 바로 갈게요. 누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누나 이거 봐. 뭔데? DNA 검사 신청서야. 은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DNA 검사를 하자.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는 거야. 그럼 누가 사기꾼인지 확실해지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DNA 검사를 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가 병원에 있대. 서정희 아주머니가 확인해 주셨어.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자. 저는 그걸로 증명하고 싶어.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이틀 후 우리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갔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볼 안쪽을 긁어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었지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회사를 쉬었습니다. 기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저희 집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매일 퇴근 후 집에 들러 은지를 격려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 결과 나오면 다 해결될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정희 씨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은지 씨 괜찮으세요? 제 아들이 너무 심하게 나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재산 문제니까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서정혜 씨도 함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지 씨와 강민호 씨의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그 순간 은지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증명됐습니다. 은지는 정말 강민호의 딸이었습니다. 준호가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검사 결과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정혜 씨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은지 씨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준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준석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석아, 은지 씨 환영 식사하는 중이야. DNA 검사 결과 나왔어. 99.99% 일치래. 강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은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은지도 그를 마주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내 아버지 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준석아, 서정혜 씨가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돈이 목적이에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다가 돌아가시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강준석의 말에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준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저런 사람들과 식사할 필요 없어요. 준석아, 넌 너무 심해. 강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희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안 가. 준석아, 너야말로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은지 씨가 뭘 잘못했니? 돈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아니야. 은지 씨는 돈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강준석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믿어져요? 300억이 걸린 문제인데? 그때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석 씨, 제가 유산을 포기하면 믿어주시겠어요? 모두가 놀라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은지야, 제가 놀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돈을 받고 싶지 않아요. 평생 가족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준석 씨, 제가 유산 상속 포기 각서 쓸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사기꾼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준석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포기한다고요? 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님한테 전화할게요. 잠깐만요. 강준석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강준석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강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전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서 일기장에도 당신 얘기만 가득하고 전 질투가 났어요. 강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유산을 포기한다는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당신은 진짜로 돈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저 아버지를 알고 싶었던 거구나. 미안합니다, 정말로. 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 가족을 힘들게 해서. 오빠? 강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남매잖아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준석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린 남매네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강준석이 말렸기 때문입니다. 누나, 그건 아버지가 누나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받으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지만 오빠 가족과의 관계가 괜찮아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요. 강준석은 은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은지도 그를 준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은지는 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은지가 제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유산 중 일부예요.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저는 놀라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이건 내 거야. 엄마는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은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그리고 은지는 준호에게도 돈을 줬습니다. 오빠, 이것도 받아. 준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누나, 난 괜찮아. 아니야. 오빠가 없었으면 난 이 돈 받지도 못했어. 오빠가 도와줬잖아. 그리고 오빠는 내 동생이잖아. 준호는 결국 은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은지는 또한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은혜의 집 고아원에 10억 원을요. 뉴스에서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아 출신 재벌 상속녀 모교에 거액 기부. 수녀님이 은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은지야, 고맙구나. 이 돈으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어. 은지는 수녀님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은지는 강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저와 준호, 강준석, 서정희 씨 모두 함께였습니다. 은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게 인사드려요. 전 한은지예요. 아버지, 딸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못 만나서 아쉬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평생 그리워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일기장 읽었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저를 생각하셨다는 거, 행복하길 바라셨다는 거.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가족도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잘 쓸게요.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은지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강준석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강민호가 생전에 좋아하던 식당에 갔습니다. 서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남편이 자주 오던 곳이에요. 혼자 오셔서 밥 드시고 가곤 하셨죠. 우리는 강민호를 추모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강민호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지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민호가 생전에 운영하던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의 이사로 은지를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요? 네. 아버지가 유언장에 쓰셨대요. 만약 딸을 찾으면 재단 이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은지는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민호가 평생 해왔던 자선 활동을 알게 됐습니다. 고아원 지원, 장학금 사업, 미혼모 지원 등.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재단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특히 미혼모 지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본인이 그런 상황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하시면서요. 은지는 재단 이사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은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도 은지를 도왔습니다. 누나, 내가 재단 일 도와줄게. 회사 일하면서 틈틈이 자원봉사할게. 고마워, 준호야.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강준석도 미국에서 돌아와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누나, 제가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재단 운영 컨설팅 해드릴게요. 우리 셋은 힘을 합쳐 재단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은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의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거요. 그리고 엄마처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분들을 돕는 거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마이너스 그 후 이야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재단 일로 바빴고 준호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들러 안부를 물었으니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미숙 씨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형 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호의 형이라고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강민수 씨는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언장을 정리하던 중에 변호사로부터 들었죠. 동생한테 딸이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긴장한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강민수 씨는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생이 평생 간직했던 물건들입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저와 강민호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어준 겁니다. 뭐라고요? 네. 1979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생이 저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었죠. 여자친구랑 같이 찍고 싶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 박미숙 씨를 봤습니다. 강민수 씨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동생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신분 차이 때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생을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저도 겁쟁이였죠. 부모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딸을 찾아다니면서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게 제 죄입니다. 강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강민수 씨가 상자 밑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뭡니까? 동생이 박미숙 씨한테 쓴 편지입니다. 평생 보내지 못한 편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습니다. 1980년 3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를 임신했을 때였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강민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미수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떨리고 있어.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부모님한테 말했지만 듣지도 않으셨어.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어. 난 겁쟁이야. 너를 지켜줄 용기가 없어.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난 너를 사랑해.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아이도 사랑할 거야. 언젠가 꼭 찾을게. 꼭 다시 만날게. 기다려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민수 씨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동생이 이 편지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보내지 못한 채로요.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쓴 편지였던 거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평생을요. 그리고 강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반지입니다. 동생이 박미숙 씨한테 줄 예정이었던 약혼 반지예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예요. 박미숙 씨한테 프러포즈 하려고 했었대요. 하지만 그 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모든 게 꼬여버렸죠. 저는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거기엔 강민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고맙습니다. 이것들 가져다 주셔서 제가 감사해야죠. 동생 대신 사과드립니다. 동생이 박미숙 씨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수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은지가 있잖아요. 우리 딸이요. 은지 씨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조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맞춰서 같이 만날까요? 감사합니다. 강민수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편지와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도 피해자였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았구나. 그날 저녁 은지와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강민수 씨의 방문과 편지,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셨구나. 저를 사랑했구나. 은지야, 내 아버지는 겁쟁이였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절엔 모두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엄마, 이 반지 어머니가 가지세요. 아니야, 이건 내가 가져.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주려던 거잖아. 하지만 이젠 의미가 없어. 그보다 은지야, 너한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거니까. 은지는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늦었지만 말할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준호가 옆에서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응.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정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다음 주 강민수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은지야, 인사드려.
이분이 내 큰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저하는지라고 합니다. 강민수 씨는 은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동생을 닮았네요. 눈매가 똑같아요. 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조카야, 큰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고생했을 때 몰라줘서. 괜찮아요, 큰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수 씨는 강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동생이 어렸을 때 정말 착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챙기는 아이였죠.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힘들어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미숙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자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죠. 부모님이 반대하셨으니까. 큰아버지도 반대하셨나요? 아니, 난 찬성이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부모님한테 맞설 용기가 없었지. 강민수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은지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의 여동생 강민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지 씨죠? 저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빠 여동생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은지는 조금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강민정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정은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조카를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은지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모를 만나게 돼서 기뻐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으신가요? 강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만약 딸을 찾으면 이걸 전해달라고요. 서류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빠가 생전에 사둔 건물이에요.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인데 은지 씨 명의로 해두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빌딩이요? 네. 오빠가 10년 전에 사서 꾸준히 관리해 왔어요. 딸을 찾으면 주려고요. 지금 시세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유산이에요? 이건 유산이 아니에요. 오빠가 살아생전에 이미 은지 씨 명의로 해둔 거예요. 다만 은지 씨를 찾을 때까지 제가 관리만 했던 거죠. 네, 설마 했지만 그게 진짜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은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강민호는 딸을 찾지도 못했는데 미리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오빠가 얼마나 은지 씨를 찾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강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딸 이야기만 하셨어요. 언젠가 찾으면 뭘 해줄지 뭘 사줄지 계획만 세우셨어요. 그러다 이 빌딩을 사셨어요. 딸이 나중에 어려울 때 쓸 수 있게요. 그리고 제 명의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 이름으로 해두라고 하셨죠. 은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네. 오빤 정말 은지 씨를 사랑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평생 사랑했어요. 저는 강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은지 씨는 제 조카니까요. 그리고 강민정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은지 씨한테 쓴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예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아빠는 평생 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구나. 이게 아빠 인생 최대의 후회야. 은지야,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아빠는 겁쟁이였어. 너와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겁쟁이.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았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남긴 재산 잘 써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빠가 못 해준 거 다 내가 누려. 그리고 행복해야 해. 그게 아빠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 엄마도 사랑했고, 다음 생엔 꼭 함께하자.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은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늦었지만 말할게요. 정말 사랑해요. 강민정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정은 강민호의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모, 우리 가족 모임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의 다른 친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라며 찾아오는 사람, 사촌이라며 연락하는 사람들. 모두 은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 씨, 저희도 가족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이 어려워서요.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사람들 진짜 친척 맞아요? 강민정과 강민수에게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먼 친척이거나 아예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지야, 조심해야 해. 돈 있다고 하니까 다들 꼬이는 거야. 은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일단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진짜 친척인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호의 사촌이라고 찾아온 사람 중 하나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재벌 상속녀 사칭 사기 사건. 은지는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강민호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분들은 이미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 분들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은지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은지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재벌 유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이젠 불쌍한 고아 출신이 아버지를 찾은 감동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은지는 그 관심을 선한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강민호 재단의 활동을 확대한 겁니다. 특히 미혼모 지원과 고아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엄마,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지의 눈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재단은 미혼모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은지는 직접 그곳을 방문해 엄마들을 격려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엄마들은 은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고아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방문하며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들은 은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은지 누나, 우리 또 와줘요. 준호도 은지를 도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주말마다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엔 어느 고아원 가? 대구에 있는 곳이야. 같이 갈래? 그럼요. 전 누나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준호와 은지는 함께 전국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남매의 아름다운 모습은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준석도 미국에서 완전히 돌아와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누나, 제가 사업 경험을 살려서 재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서정혜 씨도 재단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웁시다. 강민정과 강민수도 재단을 후원했습니다. 조카야, 우리도 힘 보탤게. 큰오빠가 못다한 일 우리가 도와서 이루자. 이렇게 강민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지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도 미혼모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직원이 그 여자를 은지에게 안내했습니다. 은지는 그 여자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어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연락을 끊었어요. 부모님도 절 받아주지 않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은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재단 쉼터에 계시면 돼요. 아기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여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저도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은지는 그 여자를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 다른 미혼모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쉼터는 금방 가득 찼습니다. 은지는 더 큰 쉼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받은 빌딩 수익으로 더 큰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은지야. 그렇게 은지는 서울 외곽에 대형 미혼모 쉼터를 지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미혼모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병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며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쉼터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고 정부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은지는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엄마는 저를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 사회가 미혼모를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미혼모도 당당히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해요. 이 쉼터가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지의 연설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무대 아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준호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우시죠? 응, 정말 자랑스러워. 개관식이 끝난 후 한 미혼모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셔서. 은지는 그 여자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 응? 뭔데? 엄마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게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대단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은지 씨 밖에 어떤 할머니가 은지 씨를 찾아요. 할머니요? 네. 80대쯤 되어 보이시는데 꼭 은지 씨를 만나야 한다고 하세요. 은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찾으셨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은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야, 정말 은지니?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럼 모르겠니? 나야. 고아원 원장 선생님.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응, 나야. 늙어서 못 알아보겠구나. 은지는 노인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은지는 노인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뉴스에서 봤어. 내가 재벌 상속녀가 됐다는 거.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은지가 맞더라고.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아원이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 정부 지원이 끊겨서. 그 후론 혼자 살고 있지. 은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바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선생님은 짐이 아니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인걸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잘 됐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부터 은지는 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은지가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받으세요.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건 제 도리예요. 결국 선생님은 은지의 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선생님께 재단 고문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경험을 살려서 재단 일 좀 도와주세요. 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드는데 선생님 조언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선생님보다 고아들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원장 선생님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선생님? 선생님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물건들이야. 상자를 열자 분홍색 담요와 쪽지, 그리고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팔찌가 뭐예요? 내 손목에 채워져 있었어. 아마 내 엄마가 채워준 것 같아. 은지는 팔찌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은팔찌였습니다. 저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왜? 지금 갈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뭔데? 상자를 열자 은팔찌가 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팔찌, 엄마가 아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20살 때 처음 받은 월급으로 산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너를 낳았을 때 내 손목에 채워줬어.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게.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저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럼 엄마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은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지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 배울게요. 엄마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우린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은지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간 좀 봐봐. 은지는 국물을 맛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맛이랑 똑같네요. 그날 준호도 왔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엄마, 이거 누나가 만든 거예요? 응. 은지가 처음 만든 거야. 와, 맛있는데요? 누나 요리 실력 좋네요. 은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오빠가 과찬이야.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정말요? 누구예요? 기억하죠? 쉼터 개관식 때 왔던 의사 선생님. 아, 이지훈 씨? 네. 그분이 저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던데. 엄마 축하해줘요? 당연하지. 우리 은지 결혼하다니.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도 은지를 축하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그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 밤 우리는 은지의 결혼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 달 후 은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민호의 가족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은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45년 전 제가 버린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제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시면 안 돼요. 화장 다 지워져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저도 감격이에요, 엄마. 엄마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우리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이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은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우리 은지 행복하게 해줘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 은지 씨는 고아 출신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다시 만나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와 지훈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지를 축하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와서 은지 누나 축하해요 하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은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도 언젠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은지 누나의 동생 준호입니다. 누나는 제 진짜 누나예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죠. 누나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훈 형 부탁드려요.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강준석도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은지 누나의 이복 오빠 강준석입니다. 처음엔 누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나 행복하세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은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 은지야. 엄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응? 저 엄마를 원망했던 적 없어요. 은지야. 진짜예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용서해줘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지훈 씨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생각 많으세요? 응. 은지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네. 누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게. 우리 은지 이제 정말 행복하겠지? 당연하죠. 누나는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두 자식 다 잘 됐잖아요. 그래야지. 저는 웃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70살이 됐습니다. 은지는 지훈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도 낳았습니다. 쌍둥이 남매였죠. 할머니, 아이들이 저를 보며 달려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환하게 웃습니다. 준호도 결혼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죠. 명절이면 우리 가족은 모두 모입니다. 은지와 지훈 씨,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강준석과 강민정, 강민수, 서정희 씨까지 모두 함께 모여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큰 가족이 됐네요. 서정희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다 은지 덕분이에요. 은지가 우릴 하나로 만들어줬죠. 아니에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은지가 저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저는 식탁을 둘러본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은 가족도 있고 뒤늦게 만난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모두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20살의 딸을 버렸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살았죠.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4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을 평생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울고 웃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